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장 실전 연습 문제 1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강의 단조 온도에 관하여 옳은 설명을 골라라. 강의 단조 온도. 단조 가공이죠. 단조 가공. 단조 가공 시 이제 열간 가공이 있고 냉간 가공이 있습니다. 열간 단조 가공, 냉간 단조 가공. 그 기준은 제결정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제 단조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일단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고온일수록 변형저항이 감소함으로 단조가 용이하고, 맞죠? 고온일수록 변형저항이 감소함으로 단조가 용이하다. 맞습니다. 그 표현은. 결정 입자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어 좋다. 결정 입자의 성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요. 온도가 올라가면요. 가열이 되면 결정 입자가 어떻게 온도가 팽창하잖아.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물질은 어떻게 돼요? 팽창하죠. 팽창을 하는데 성장을 억제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 이거지. 예, 틀렸다.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 2번은 단조가 끝나는 온도가 낮으면 결정 입자는 미세해지고 내부 응력이 남아서 국보적인 취성을 가질 우려가 있다. 자, 맞습니다. 단조가 끝나는 온도가 낮으면 결정 입자가 미세해져요. 왜?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결정 입자가 팽창을 해. 팽창을 한 상태에서 굳어버리면 푸석푸석하단 말이야. 푸석푸석해. 그러니까 그 단조 작업을 할 때 열간 단조 작업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에도 끝날 때는 그 재결정 온도 근방에서 이 작업을 끝내줘야지 됩니다. 그래, 그런 상태에서 작업이 끝나야 결정 입자가 좀 이제 그 미세해진다는 얘기는, 입자가 미세하다는 얘기는 입자들이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야. 입자가 조대화돼 있다 이런 얘기는, 입자가 크게 이렇게 결속이 돼 있다는 얘기죠. 푸석푸석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밀도가 안 좋아. 결정 입자들이 미세하면 밀도가 좋아, 밀도가. 근데 결정 입자들이 조대화돼 있으면 밀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 하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죠. 조대화돼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단조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단조가 끝나는 온도가 낮으면 결정 입자는 미세해진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공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변형이 생기죠. 내부적인 변형이 생겨 있다는 얘기는 응력이 발생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응력을 제거하는 이런 작업이 또 필요하죠. 피닝 처리라든가 아니면 풀림 처리라든가 이런 처리들이, 열 처리들이 필요합니다. 2번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의 단조 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라. 2번 골라주면 되고요. 3번은 단조가 끝나는 온도가 높으면 변태점까지 냉각되는 동안 재결정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좋다. 재결정 온도가 뭐 강 같은 경우에는 재결정 온도가 약 400도씨 되죠. 400도씨 정도 되고요. 변태점은요. 강의 변태점은 A0 변태점은 A0 변태점하고 A1 변태점, 강의 변태점 두 개가 있죠. 이렇게. A1 변태점은 721도씨 정도 되고 A0 변태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뭐 200도보다 좀 높을 거예요. 200도 정도보다 높을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단조가 끝나는 온도를 높게 하면 안 돼요. 재결정 온도 근처에서 이 작업을 끝내줘야 되는데 변태점까지 냉각되는 동안 재결정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변태점이 몇 도냐에 따라 틀리죠. 변태점이 몇 도냐. 예를 들어서 강온을 놓고 보자면 A1 변태점이 721도씨고 재결정 온도는 400도씨인데 말이 안 되죠. A1 변태점까지 그리고 그 강에 또 그 66점의 온도가 약 1200도씨 정도 되거든요. 1200도씨 정도에서
이 근방에서 열간 단조 작업을 하다가 냉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냉각을 쭉 시켜서 제결정 온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제결정 온도 근방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제결정 현상이 일어난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결정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거지. 일단 열간 단조 작업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변태점이 지나면 입자들의 결정 구조가 달라지게 돼요. 그건 맞아. A1 변태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A1 변태점을 그 기준으로 해서 뭐 그 위하고 그 아래하고 결정 구조가 똑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처음 뭐 결정 구조가 변하는 그런 그 기준이 되는 온도가 제결정 온도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조금 그 3번 같은 경우는 좀 그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용융온도 이하로 가열하고 재료가 파열되지 않는 온도까지 단조가 완료되면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재료가 깨지지 않고 파열되지 않는 그런 온도까지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제결정 온도 100도씨 이내에서 작업을 완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명확한 기준을 좀 줘야지 되는 거지. 그런 기준 없이 그냥 뭐 파열되지 않는 정도 온도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 가장 맞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건 2번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 소송 가공의 성형 완성을 정밀하게 하고 동시에 강도를 크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공법으로 인장 강도, 항복점 등은 점차 증가되고 연신율, 단면 수축률 등은 반대로 감소되는 가공 방법. 열강 가공 아니면 냉각 가공이죠. 소송 가공에서 가공은 열강 가공 아니면 냉각 가공 밖에 없어요. 그죠? 절삭 가공은 아니잖아. 소송 가공이. 방정 가공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3번과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1번 아니면 2번이다 이거죠. 냉각 가공 아니면 열강 가공이냐. 둘 중에 하나이고 강도를 크게 할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공도를 크게 하고 성형 완성 정밀도, 성형 완성을 정밀하게 하고 즉 그 치수를 정확하게 하고 이런 얘기죠. 열강 가공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할 때 가열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가공 후에 다시 상온까지 떨어져 온도 떨어지면서 수축이 일어나게 되겠죠.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공 경화 현상은 냉각 가공보다는 열강 가공보다는 냉각 가공이 더 크단 말이죠. 강도나 경도는 더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답은 냉각 가공이 되겠죠. 그 앞부분만 보더라도 소송 가공의 성형 완성을 정밀하게 하고 치수의 정확도를 높이고 동시에 강도를 크게 할 목적, 경도나 강도를 크게 할 목적은 열강 가공보다는 냉각 가공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냉각 가공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 일단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번. 만네스만식 제관법은 다음 어느 제관법에 속하느냐? 파이프를 만드는 방법이죠. 제관법, 파이프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접관 있죠. 용접관은 판을 접어서 용접을 해서 붙인다 그랬어. 이렇게. 만네스만 제관법은 천공법이죠. 멀쩡한 재료에 이제 펀칭해서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를 만드는 이런 가공 방법이니까 천공법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천공법. 천공법이고요. 그러니까 시인리스 파이프죠. 시인리스 파이프라서 이음매 없는 관. 용접관과 이음매 없는 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단접관법이라든가 용접관법 이거는 이음매가 발생합니다. 그죠? 이음매가 발생해. 그러나 이제 시인리스 파이프를 만드는 방법은 천공법이 있고
커핑 방법이 있죠. 커핑 방법. 온물 기법이 있어요. 근데 만네스만 제관법은 이건 뭐야? 천공법이지. 천공법. 3번 답을 골라주면 되고요. 22번 보겠습니다. 22번은 단조 종료, 단조 완료 온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뭐 앞에서도 이 14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죠. 단조 온도와 관련된 문제니까. 단조 완료 온도는 재결정 온도 근방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재결정 온도 근방에서 단조 작업을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결정 입자가 미세하죠. 결정 입자가 미세하게 단조 제품을 얻을 수는 있어요. 자, 1번을 보면은 단조 온도가 낮으면 가공 경화되어 내부에 변형이 남을 때가 있다. 즉 재결정 온도 이하일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단조 온도가 낮으면 재결정 온도 이하로 단조 온도가 낮으면 가공 경화되어 내부에 변형이 남을 때가 있다. 그래서 재결정 온도 이하보다는 재결정 온도 근방에서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틀린 표현은 아니고요. 2번은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는 경화되어도 재결정 현상으로 연화되므로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는 경화되어도 재결정 현상으로 연화되므로 경화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가공 경화 현상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경화되어도 이런 표현은 뭐 틀린 표현은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단단해진다라는 표현에서 봤을 때 소송 가공이고 단조 가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경화되어도 뭐 맞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재결정 현상으로 연화되어도 즉 그 재결정 입자의 구조가 변하더라도 경화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라는 이 표현은 열강 가공 시에 이루어지는 가공 경화라고 하는 것이 냉강 가공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생각해 보면 일단 이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가공 경화가 그리 높지 않다라는 표현일 것 같아. 이거는 가공 경화가 잘 즉 가공 경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공 경화가 좀 우수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연화됨으로 경화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표현에서 보면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의미로 생각이 돼요. 이렇게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가공을 했을 때 어떤 뭐 가공 경화가 잘 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뭐 가공 경화가 원래 상태랑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는 얘기고. 3번에서는 단조에 적합한 온도의 재결정 온도와 융점과의 사이에 있고 온도가 높을수록 변형장이 작아 가공이 용이하다. 융점이라고 하는 거는 용융점 얘기하는 겁니다. 용융점. 그러니까 단조에 적합한 온도는 이런 얘기죠. 단조에 적합한 온도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단조에 적합한 온도의라는 표현보다는요. 온도는 이렇게 단조에 적합한 온도는 재결정 온도와 융점과의 사이에 있고 온도가 높을수록 변형장이 작아 가공이 용이하다. 맞는 표현이죠. 맞는 표현이냐? 뭐 1, 2,
3번까지 봤을 때 지금 정확하게 맞는 표현은 정확하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표현은 3번이네요. 단조에 적합한 온도는 제결정 온도와 6점과 사이에 있고 66점과 사이에 있고 온도가 높을수록 변형 저항이 작아 가공이 용이하다. 이렇게. 4번은 단조 종료 온도가 높으면 결정이 미세하고 이거 잘못됐죠. 단조 종료 온도가 높으면 결정의 입자가 미세한 게 아니라 조대화돼. 기계적 성질이 좋아. 열 처리가 필요가 없다. 미세하다면 미세화된 것이 조대화된 것보다 기계적 성질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조 종료 온도가 높으면 결정 입자가 미세화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단조 종료 온도가 높으면 결정 입자는 조대화돼.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설명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다 몰라도 보기 중에 한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답은 골라낼 수가 있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의 경우에는 보기 중에 한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어진 보기를 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 정확히 맞는 것, 또는 정확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틀린 것 골라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은 있으니까 명확하게 답을 골라낸다라고 한다면 4번은 확실히 틀렸고 3번은 확실히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번과 2번은 좀 이제 생각하기에 좀 애매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4번 틀린 거 골라라. 4번 골라주고요. 그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열간 단조의 작업에 해당되는 거. 열간 단조 하면은 업셋 단조 골라주면 되고요. 2번, 3번, 4번은 콜드 헤딩, 쿠이닝, 스웨이징은 냉간 단조 작업의 종류죠. 냉간 단조 작업의 종류입니다. 1번 골라주면 되고요. 열간 단조에는 업셋 단조 외에도 해머 단조, 프레스 단조, 아변 단조 작업 등이 있습니다. 해설 참고해 주시고 일단 29번을 보겠습니다. 자, 29번도 계산형 문제이긴 한데 4번과 같죠. 4번과 같은 문제예요. 4번과 결과적으로 뭐 표현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4번 풀었던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소재의 지름 20mm 그리고 소재의 두께는 0.2mm 전단 저항이라고 해서 주어진 값을 보니까 전단 응력이죠. 36kg/mm². 전단 응력이야. 전단 저항이라고 표현했지만 주어진 값의 단위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블랭킹에 필요한 힘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이가 있고 다이 위에 소재를 올려놓고 펀치로 눌러 이렇게. 펀치로 눌러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그러면 이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와. 이렇게. 이게 제품이면 뭐야? 이게 제품이면 블랭킹 작업이라고 그랬죠. 위에 남아있는 판이 이 판이 이게 제품이면 펀칭 작업이야. 펀칭 작업. 이렇게. 블랭킹 작업을 했다 이러니. 블랭킹 작업을 했다. 어느 정도 힘을 가하면 작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단 응력 타우는 전단 면적분의 전단 하중이라고 했으니까 전단력은 전단 응력 곱하기 전단 저항 곱하기 전단 응력 해주면 되죠. 이렇게. 전단 응력 곱하기 파이 dt 파이 dt 해서 계산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요런 쾌 구멍 뚫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해서 전단 작업을 할 경우 블랭킹 제품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정사각형이다 그럴 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다. 그럼 면적은 어떻게 돼요? 이때 전단 면적은 A 곱하기 T 이렇게 이 면적 하나가 A 곱하기 T죠.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두께 T
두께 t라고 놓으면 이 면적이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뒤에까지. 그래서 4개 잡아야죠, 면적을. 이렇게도 나온다는 얘기지. 지금 원형 단면의 제품이고, 블랭킹 제품이고, 이렇게. 그래서 전달하는 타우 곱하기 파이 dt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31번은 스패너를 단조하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단조 방식은 다음 중 뭐냐? 스패너는 일정한 모양의 제품이잖아요. 스패너. 이런 모양이다. 이런 모양이다. 그럼 이런 모양의 금형을 떠서 소재를 올려놓고 펀치로 눌러서 제품을 만들면 되죠. 그죠? 이런 작업, 형단조, 자유단조, 업셋단조, 회전 스웨이징. 적당히 뭐야? 형단조겠죠. 형단조. 이렇게 스패너를 단조하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단조 방식. 형단조. 자유단조는 금형을 사용하지 않죠. 자유단조는 금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업셋단조는 뭐야? 재료를 눌러서 길이를 짧게 면을 넓히는, 면을 넓히고 길이를 줄이는 이런 가공이 업셋 단조의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재료를 눌러서 단면을 확대하면서 그런 테이퍼진 모양으로 제품을 만드는 가공은 스웨이징 가공. 스웨이징 가공. 스웨이징 가공이죠. 그러니까 스패너와 같은 형상을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기에는 금형을 사용해야 돼. 금형을. 형단조가 적당합니다. 다음 32번 보면은 지름이 500mm, 길이 500mm의 롤러로 두께 25mm의 연광판을 두께 20mm로 열과 나변할 때 아파율은 얼마냐? 아파율은 원래 두께분의 재료의 원래 두께분의 원래 두께에서 변형후의 두께를 뺀 값에 곱하기 100을 한 값이 아파율이죠. 이렇게 H0는 변형 전 두께니까요. 25mm야. 25mm분의 25 마이너스 변형 후의 두께는 20mm죠. 20 곱하기 100 해주면 아파율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35번 단조 프레스의 용량이 5톤, 단조물의 유효 단면적은 500mm 제곱, 재료를 효율 80%로 단조할 때 이 단조 재료의 변형 저항은 얼마냐 그랬어요. 변형 저항, 보기를 보니까 1, 2, 3, 4 보기를 보니까 단위가 뭐야? kg/mm 제곱이니까 응력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이죠. 그러면 힘을 뭐로 나눠야 돼? 면적으로 나눠야죠. 힘을 면적으로 나눠야 돼. 힘을 이렇게 단조 재료의 변형 저항을 시그마 2로 놓습니다. 그러면 A분의 Q.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단조의 변형 저항이라고 해서 물어봤지만 힘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보기를 보니까 뭐야? 결과적으로 응력이란 말이야. 응력을 구하려면 힘을 면적으로 나눠야 돼. 이렇게. 그리고 효율이 주어졌어. 단조 효율이 주어졌습니다. 80%로 단조할 때 그러니까 효율이 주어졌어. 그럼 효율은 여기서는 효율은 곱해서 변형 저항을 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면적은 500mm 제곱 주어졌죠. 500 주어졌어. 500 주어졌고 Q는 5톤이니까 5 곱하기 10의 3승 kg으로 고쳐야죠. 효율은 80%니까 0.8 0.8 곱해서 kg/mm 제곱. SI 단위면 Nm/mm 제곱으로 계산해주면 될 거고요. 그죠? 지금 프레스의 용량이 톤이 아니라 뉴턴으로 주겠죠. 뉴턴으로 들어가면 면적은 밀리미터 제곱이고, 그러면 Nm/mm 제곱. Nm/mm 제곱은 메가파스칼과 같습니다. SI 단위면 이런 단위로 구하라고 문제가 나올 거고요.
지금은 kg/mm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변형 저항, 단조 재료의 변형 저항을 구하라. 변형 저항을 구하라. 이렇게. 단조 효율은 곱한다라고 하는 거. 나누기가 아니라 단조 효율은 곱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단조 효율은. 이렇게. 그 다음 38번. 소송 가공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인발, 2번 단조, 3번 나사 전조, 4번 브로칭. 브로칭은 소송 가공의 종류가 아니라 이제 절삭 가공의 종류로 봐야죠. 브로칭은 절삭 가공의 종류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42번 단조용 드롭 해머의 종류가 아닌 걸 골라라. 이거 해머의 종류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3번입니다. 해머의 종류로는 낙하 해머, 파워 해머 두 가지로 분류해서요. 램을 사용하는 경우, 피스톤을 사용하는 경우 해서 해머의 종류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낙하 해머의 종류에는 압축 공기, 증기, 벨트, 체인, 링을 이용한 해머가 있죠. 그래서 링 드롭 해머, 로프 드롭 해머, 뭐 벨트 드롭 해머는 다 낙하 해머의 종류들입니다. 이렇게 판 드롭 해머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3번을 골라주면 되는 거고요. 43번 가공 경화 현상. 가공 경화란 어떤 현상이냐? 재료에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에 의해서 재료가 굳어지는, 딱딱해지는 이런 현상이 가공 경화 현상이죠. 소송 가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수반이 되는 이런 현상이 가공 경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공 경화 현상이란 소송 변형에 대해서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 1번은 소송 변형에 대해 강도가 감소하는 현상. 강도가 감소해 증가해요. 증가하죠, 그죠? 틀렸어요, 그게. 2번은 소송 변형에 대해서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 저항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력에 대해서 저항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재료가 단단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을 골라주면은 되겠고요. 3번은 입자들 사이에서 슬립이 생기는 현상이다. 이건 전단 저항, 전단 현상이에요. 전단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가공 경화 현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4번에 결정 격자가 변하는 현상. 결정 격자가 변하는 현상은 뭐야? 변태라고 얘기하죠. 관계가 없습니다. 2번을 골라주면 되고요. 다음 45번. 업셋 작업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단면적은 크고 길이가 줄어들죠. 업셋 단조. 이거 생각하면 돼. 길이가 누르니까 길이가 짧아지고 면적은 커지고 자, 1번 골라주면 되죠. 단면적을 크게 하여 길이를 줄이는 작업 1번이고요. 49번 소재의 두께를 변화시키지 않고 상하형 요철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한 쌍 엠보싱 작업이죠. 엠보싱 작업. 벌징은 뭐야? 벌징은 입구보다는 중앙 부분, 중앙 부분이 넓은 용기를 만드는 가공이죠. 벌징. 컬링은 끝말기 작업. 컬링은 끝말기 작업이고요. 코이닝은 주화나 메달과 같은 제품을 만드는 작업이 코이닝이죠. 앞뒷면이 서로 다른 모양의 양각과 음각을 새기는 작업이 코이닝 작업이야. 소재의 두께를 변화시키지 않고 상하형의 유철이 서로 반대 모양을 갖도록 하는 작업, 엠보싱 작업. 1번 답이 되겠고요. 55번을 보겠습니다. 단조 작업에서 해머의 두께가 10kg. 해머의 무게가 10kg. 해머의 효율은 80%.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고 단조 에너지가 20kg 메타예요. 해머의 타격 속도 V는 얼마냐? 이때 해머의 단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뭘 구하라고 그랬어? 운동 에너지 구하라고 그랬죠? 지금 중력 단위죠? 힘의 단위가 킬로그램 주어졌으니까 중력 단위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2지분의 W 곱하기 V 제곱이죠. 2지분의 W 곱하기 V 제곱. 여기에 뭐야? 단조 효율 주어졌으면 단조 효율은 곱하라 그랬어.
그래서 단조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속도 V 구해주면 되죠. 단조 에너지가 20 이퀄 2 곱하기 표준 중력과 속도 9.8 중량, 해머의 중량 10kg 포스 속도 V제곱 곱하기 효율 2타 0.8에서 계산기 누르면 메타 퍼 세크 20 곱하기 2 곱하기 9.8 나누기 0.8 나누기 10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러면 메타 퍼 세크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 59번 비교적 얇은 판을 회전하는 트린 금형에 밀어붙여 성형 가공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스피닝이네요. 스피닝. 그죠? 선반과 같은 선반을 이용할 수 있죠. 선반과 같은 유사한 즉 선반을 이용해서 소재를 회전시키면서 형틀의 모양을 그대로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스피닝 가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얇은 판을 회전하는 트린 금형에 밀어붙여 회전하는 금형에 밀어붙여 성형 가공하는 방법 스피닝. 컬링은 뭐라고 그랬어? 끝말기 작업이라고 그랬죠. 끝말기 작업. 코이닝은 주화나 메달과 같은 형상을 만드는 작업. 스웨이징은 소재를 외력을 가해서 직경이 상으로 다른 형태의 테이퍼진 이런 제품을 만드는 가공이 스웨이징 작업이고. 자, 1번 골라주면 되고요. 해설 참고해서 스피닝 정리하셔야 되겠고. 63번은 소송 가공의 특징과 관계가 먼 것 그랬습니다. 주물에 비해 치수가 정확하다. 맞죠? 주물은 주조 가공은 뭐야? 샘물이 굳어서 만들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샘물이 굳으면서 치수의 변화가 생기죠. 그 수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축. 치수가 부정확해. 2번 복잡한 형상을 만들기 쉽다. 복잡한 형상을 만들기 쉬운 건 뭐야? 주조 가공이죠. 주조 가공이야. 소송 가공은 아무래도 제품의 그 모양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예. 3번 금속의 조직이 치밀해진다. 가공 경화로 인해서 치밀해진다. 다량 생산으로 균일한 제품을 얻을 수 있다. 형단조 같은 경우 그렇죠. 프레스 가공이라든가 형단조 가공 같은 경우는 다량 생산 가능합니다. 소송 가공으로 볼 수 없는 것. 2번 복잡한 형상 가공할 수 있는 건 주조 가공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67번을 보겠습니다. 냉각 가공이 열강 가공에 비해 우수한 점은 냉각 가공이 열강 가공보다 치수의 정밀도가 높죠. 치수의 정확도가 높고 표면이 깨끗하고 표면의 정도가 높은 이런 제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작은 동력으로 큰 변형을 만든다. 이건 열강 가공이죠. 열강 가공이 작은 동력으로 큰 변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번 치수가 정밀하다. 이거는 열강 가공보다는 냉각 가공이 치수가 정밀하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냉각 가공이 열강 가공에 비해 우수한 점은 그랬으니까 재질이 균일화된다. 유동성이 좋다. 자,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3번도 답이 될 수 있죠. 재질이 균일화된다. 이런 표현은 냉각 가공보다는 열강 가공이 재질이 좀 균일합니다. 그죠? 유동성은 열강 가공이 좋죠. 냉각 가공보다. 아무래도 가열을 하면 연성이 좋으니까 재료의 변형은 열강 가공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아니면 3번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좀 더 답이 될 수 있는 거 골라야죠. 좀 더 답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열강 가공한다고 해서 재질이 그러면 불균일하냐? 이건 또 아니란 말이야. 물론 열강 가공보다는 냉각 가공이 재료의 균일화가 좀 더 좋아요. 이건 맞아. 그러나 열강 가공이 재료가 불균일해.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골라줘야 되니까 치수가 정밀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열강 가공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지.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3장 소송 가공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소송 가공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4장 절사기론 편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